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인도의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한국과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어 대학에 가서 1년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흑수저, 헬조선 그런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시절에 왜 이렇게 그러느냐? 얘기를 깊게 나누어 봤습니다. 다 아시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그겁니다. 젊은 애들한테는 대학 입학시험, 취직시험, 연애에서 결혼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관심사인데 이게 뭔가 찜찜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옛날식으로 사지선다건 오지선다건 시험 쳐서 딱 대학 시험 뽑는 게 아니고 무슨 어디 여름방학 때 어디 갔다 왔다는 거 누구 추천서 다 붙이고 나니까 강남에서 좋은 대학에 많이 가더라. 그 다음에 그때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큰 대형 은행이나 KT 같은 데는 백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막 나무랬어요. 한국의 인스티튜션을 그렇게 너희들이 무시하느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 명만 그렇게 돼도 소문이 다 나고 떨어진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막 이제 아이를 결혼시켰습니다. 저희 또래가 그때 결혼을 시킬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가 선이라도 제대로 보려면은 일단 강남으로 전세라도 가야 된다 하는 게 솔직한 얘기로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에서. 뭐냐? 왜 그러느냐?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79년도에 외교부 들어갔을 때 하숙하다가 그냥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집이 없죠. 그러나 어떤 이제 서울 출신으로 좋은 아파트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부럽죠. 그러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캐치업 할 수 있다. 몇 년 지나면 뭐 40평 살 때 나 30평 살면 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올라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좌절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나라의 공정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가가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평등 회복에 만들려고 로스쿨 만들어 놨더니 로이어들 전부 자식들 로이어 만드는 일종의 수단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서 이 평등이 페어니스가 평등이라기보다는 공정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거 못 느낍니다. 저도 얘기를 하고 하면서 느꼈습니다. 젊은이들은 왜 느끼느냐? 자기들 일이니까 느끼는 거였습니다. 사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으로 공정한 나라입니다. 북구라파의 몇 나라 빼놓고는 우리만큼 공정한 사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성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도는 어떤 나라냐? 아주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고 경제적인 차이도 크고 지역 간의 불균형도 심하고 그런 나라에서 제가 그럼 인도에서는 도대체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인도의 젊은이들은 희망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인도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놀라웠게도 인도의 젊은이들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인도의 젊은 층들은 다 과외를 시킵니다. 조금 이제 중산층쯤 된 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 세계의 아메리칸 스쿨의 1등은 다 한국 애들이 합니다. 인도만 빼놓고. 왜 인도 현지에 있는 애들이 더 공부를 막 시켜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우리는 공정성이 높은데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는 거고 인도는 캄캄했는데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 금 사이로
금간대로 빛이 들어오니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인도가 왜 변모하고 있고 어떻게 변모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인도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책을 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심히 재밌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촛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촛불이 나니까 어디 행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행사에 가면은 딴 나라 외교관들이 대사들이 저보고 네 여자 라스푸틴이 나왔다며? 이거 창피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이게 계속되면서 폭력이 없고 길거리도 깨끗하게 스위핑하고 소위 프로보카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로보크를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불어인데 프랑스에서 그런 시위도 많고 혁명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나 시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꼭 거기에 끼어서 반대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프로보카토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조차 없이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것이 마침 인도의 교과서를 개정할 때가 돼서 제가 그 교과서를 개정하는 사람들한테 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페이지밖에 없던 그 교과서에 한국에 관한 것에 더 늘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6.25 때문에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2년 거의 다 될 때 들어와서 제가 차관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책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차관하고 유엔 대사로 갈 때까지 한 넉 달 시간이 있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탈고를 해서 낸 것이 이 책입니다. 한국 대사의 인도 리포트인데 이걸 기초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참 창피합니다. 뭐냐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제가 3년 있으려고 했는데 2년 못 채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인도가 주는 시사점. 인도는 분명히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변모하고 있고 경제도 변하고 있고 정치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최대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14억 인구, 중국하고 똑같아졌고 인도의 BJP, 지금 모디 총리의 집권당이 당원이 1억 명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한 8,500만 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선거가 정말 자주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지금은 28개 주가 됐는데 주 하나가 인구가 1억, 2억이 됩니다. 다 선거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뭐냐면은 효율적인가. 민주주의 하는 건 좋은데 효율적으로 하는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각 나라들을 그 거버넌스를 한번 평가를 해보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자로 보면은 X축은 효율성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회를 운영하느냐,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페어하느냐, 지금 앞서 내내 말씀드린 페어하느냐, 그 다음에 Z축은 자유스럽느냐. 인도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여기 무슨 높은 아파트 있죠. 그러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페어하지가 않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대신 계속 민주주의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높은 아파트 빌딩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어느 학자가 저한테 좀 한마디로 좀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피자 박스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래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공정합니다. 공산당만 안 건드리면은. 그러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플랫해서 피자 박스 같은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육면체를 상정해 볼 때 중국은 그 이만한 금의 윗부분을 제대로 거버넌스에서 리얼라이즈 못하고 사는 것이고, 인도는 이만큼의 또 자기들 그 거버넌스를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민주주의의 문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도 물론 인디라 간디 때 한때 폭권 정치를 했었습니다. 민주주의로 선거로 당선됐지만은, 그런데 실은 리더십과 또 리더리스한 거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 간에 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한 리더십이려면은 지금 터키의 에르도간이나 뭐 선거로 당선됐는데 지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이 밸런싱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게 인도의 민주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스티튜션들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이 이유는 영국의 식민지를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 제가 그 인도의 대학에 가서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 하면은 꼭 손들고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왜 일본을 용서 못하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답변하는 것은 일본이 얼마나 나쁜 콜로니얼 마스터였는가. 그 다음에 문화를 말살할 거, 심지어는 언어를 바꾸려고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끄덕끄덕 하는데 또 손들고 그렇지만 뭐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인도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인도인들은요 200년간 영국 지배를 받을 때 다 나름대로 좋아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왜냐? 560몇 개의 공국이 있었고 영국 지배 하에서도 이들은 인디펜던트 스테이트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이 큰 엄브렐라를 씌워주니까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여기 공국의 높은 왕족이나는 영국에서 디바이드 앤 룰 하니까 잘 대접해가지고 여름에 유럽 여행 시켜주고 다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카스트는 어떻게 됐느냐? 영국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암베드카르라고 헌법을 기초한 헌법학자는 그 최하위 천민,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브라만, 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이 네 개도 뭐 속하지 못하는 달리트 천민이 있는데 이 달리트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법학 박사가 돼가지고 인도의 헌법을 기초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디바이드 앤 룰에 넘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을 때 독립할 때까지 4억가량 됐는데 그 많은 인구를 지배하는 영국이 가장 많을 때 10만 명밖에 주둔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행정요원 포함해서 영국 사람이 10만 명으로 4억을 지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디바이드 앤 룰 한 겁니다.
그리고 디바이드 앤 룰을 하면서 기존의 카스트 제도를 더 나쁘게 고착시킨 겁니다. 그리고 첫 수상 네루 같은 사람은 뭐 간디도 그랬지만 다 영국에서 유학했고 영국 문물에 익숙했고,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은 동방의 영국 신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것을 창피한 줄 모르고 인도 사람들이 얘기했고, 지금도 인도 인구에 영어 다 하는 것 같지만, 영어가 공용어지만은 인도 인구의 10% 정도밖에 영어를 못합니다. 교육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조금 교육받은, 더 잘 받은 사람들은 지금 영국 영어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우리는 빅토리언 잉글리쉬를 한다. 창피한 줄 모르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이제 주재국 대사로서 그 나라 뭐 염장 지르는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했지만은, 이제 아주 가까운 친구하고는 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묻어두지 말자 하는 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얼마나 수탈을 했는가. 피지에 가보시면은요, 인도인들이 거의 45% 이렇게 됩니다. 그 다 영국이 플랜테이션으로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입니다. 우간다,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인도인들을 그렇게 자기들 하사관이나 뭐 그런 행정요원으로 뿌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경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도 독립하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의 대사가 갈브레이스, 제3의 물결을 쓴 갈브레이스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왜 갈브레이스가, 경제학자가 인도에 오게 됐느냐. 50년대 말에 부부가 인도를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빈곤을 목도합니다. 정말 인도에 여행해 보면은요, 아니 여행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델리에서도 시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뭐 리셉션하고 나와서 100m만 나가면은 지하에 이렇게 사람들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절대 빈곤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갈브레이스는 개발학자니까 자기 부인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케네디가 당선이 되면은 나한테 뭔가 오퍼를 할 것 같은데 내가 그거 싫다고 그러고 인도 대사로 한번 와봐야 되겠다. 어떻게 당신 이런 데 와서 같이 살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백악관 경제위원장을 오퍼 받고 싫다고 그러고 인도 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게 저널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갖다 놓고 가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에 네루 수상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정책을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면은 미국 대사가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어드바이스 해줬습니다. 갈브레이스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초기부터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나옵니다. 꼭 그래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인도의 경제가 너무 피폐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사회주의로 갔습니다. 그게 계속 됩니다. 그러다가 91년에야 개방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시장 경제가 뿌리를 못 내렸습니다. 그게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제조업이 없습니다. 인도 하면은 뭐 인도인 소위 테키라고 그러죠. 수원에 가면은 인도인 한 1000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인도인들 뭐 수파차이니 뭐 미국의 대기업 수장들은 지금 인도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이 컴퓨터 뭐 그런데
소프트웨어 이쪽에 강한 학자들 또는 그 테크니션들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들어내는 건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의 결과입니다. 지금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모든 걸 인도에서 생산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한국의 소혜정, 마인 스위퍼, 어뢰를 거두는 그런 함정이죠. 제가 해군 장교로 근무했는데 그때는 우리는 그런 거 생산 못했습니다. 이태리가 제1의 생산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받아다가 해서 한국이 지금은 제일 싸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소혜정을 한국에서 수입하려고 그랬습니다. 거의 사인 단계까지 갔습니다. 제가 깊이 개입을 했었고. 그런데 7척을 수입을 하는데 2척은 한국에서 만들고 5척은 인도에서 만들어라. 그게 메이크 인 인디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 업체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5척 만들어서 띄웠는데 이게 물에 그대로 가라앉았다. 그러면은 이 회사 망할 정도로 물어줘야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고육지책으로 메이크 인 인디아를 하고 있는데 그 제조업을 너무 경시해가지고 과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정부가 너무 큰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거의 확확 바꿉니다. 우리 포스코가 얼마 전에 기차 사고 난, 열차 사고 난 오리샤주에 거기는 가면 땅이 빨갛습니다. 이 철분이 많아서. 그 투자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다가 한 10년 걸리고 고생만 하고 손 띄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 연방정부에서 다 하기로 했는데 지방정부가 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의 역할이 아직도 크고 끝으로 우리한테 역시 다 주는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15%가 안 됩니다. 이건 저는 한국의 여성들이 정말 요즘 더 이렇게 빛을 내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제가 유럽에 10년, 미국에 10년, 아프리카도 살아보고 그랬는데요. 여성이 똑똑하고 사회 참여하고 가정에서도 아주 힘을 많이 쓰고 하는 나라가 다 잘 삽니다. 노르웨이에 여성 차관이 와서 저하고 면담을 하는데 저는 노르웨이 이제 이런 속으로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들이야 운이 좋아서 북해에서 기름 나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 여성인 경제 참여 인구가 남성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노르웨이 경제가 좋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아직 여성 해방이 덜 됐습니다. 비록 여성들 중에 수상도 나왔고 대사들도 여럿이고 그렇지만은 교육 잘 받은 일부만 그러는 겁니다. 교육 얘기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한국은 저는 그 균형을 그동안 잘 맞춰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의 균형이냐? 수월성과 보편성.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시험 친 마지막 세대입니다. 고등학교 입시 있으면은 수월성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우수하게 이래. 그러나 그것의 폐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직장 같은 데서 저 같은 외교부에서 보면은 제가 외교부 들어가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출신 아니면 끼지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폐해 잘 없앴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보편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천재를 길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어떻게 됐느냐? 너무나 수월성 쪽으로 간 겁니다. 초등학교 가보면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결국 지금 문맹률이 아직도 10%가 넘습니다. 1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4억 인구의 3억은 대충 뭐 글을 잘 못 읽고 그 다음에 절대 빈곤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중국하고 인구가 똑같습니다. 근데 경제는 중국이 5배입니다. 똑같았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난 지 한 20년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중국은 바텀 3억을 중앙정부가 스탠다다이즈 해가지고 문맹을 없애고 경제적으로도 다 할 수 있게 해서 다 끌어올린 거고 인도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인도가 중국을 대체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가장 큰 그 조건은 저는 바텀 3억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회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인도의 중산층이 한국처럼 두텁게 형성이 돼가지고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발전에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직은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카스트 말씀을 드렸는데 카스트는 분명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안 무너집니다. 뭐 좋게 얘기를 하다가도 결혼 얘기가 나오면은 그건 카스트가 어떻게 돼? 안 돼. 이런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불평등의 코스트가 너무 큽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거기 대사관의 요리사, 인도인 요리사가 우리 대사관의 요리 조리사로 한 1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도 맛있게 끓이고 그래서 UN 대표부에 갈 때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도 안 오고 밖에 나가서 뭐 UN 대사는 뭐 거의 세 끼를 다 밖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UN 관저에 있는 저와 제 처 그리고 요리사 2명 그다음에 거기 일하는 직원 1명 5이 밥을 차려서 같이 먹는 겁니다. 이 인도 친구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인도 책을 쓰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집어넣었어야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지고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달리트 출신입니다. 아버지도 요리사였고 어디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다가도 어떻게 되면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런 상태로 두겠습니까? 이런 그 불평등이 가져오는 또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가져오는 사회적 코스트는 대단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와 어떻게 잘 지내고 뭐 할 것이냐, 한국과 어떤 관계냐? 제 생각에는요, 인도와 정말 잘 지내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우리가 4강에 이렇게 다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조금 완화시키려면은 인도를 끌어들이는 것이 좋다.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 미국이 꼬드겨서 쿼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나라죠.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이렇게 들어가 놓고도 중국에 가서
또 친선 노름을 합니다. 중국한테 한번 당했죠. 62년에. 아까 갈브레이스 말씀을 드렸는데 갈브레이스가 경제정책은 그런 것을 했지만은 정말 예지에 찬 결정을 내린 것이 중국이 인도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입니다. 금방 국경을 넘어서 델리까지 쳐들어온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가 있어가지고 미국 국무부는 사실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갈브레이스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판단을 했겠습니다만은 본국에 전보를 친 것이, 건의한 것이 첫 번째가 파키스탄이 이걸 악용하지 않도록 파키스탄에 메시지를 보내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리되면서 무려 1,000만 명의 무슬림들이 파키스탄으로 건너갔고 그 후에 1차, 2차 나중에 이제 71년에 방글라데시가 독립할 때까지 전쟁을 치렀고 오늘날도 히말라야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중국이 그렇게까지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함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보낼 필요 없다.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미중이 갈등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작년에 지금 그 악사이친이라는 히말라야 지역에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국이 합의를 해가지고 총기를 못 들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서방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접한 것은 중국이 강목으로 인도 군인 몇십 명을 때려 죽였다. 그러면 그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총이 없었기 때문에 강목으로 싸우다 보니까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인도 외교장관이 베이징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인도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러시아로부터 지금 원유를 계속해서 싸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말 잘 안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쿼드에 함께 진행한다면은 인도 덕분에 우리가 룸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좀 나올 때 대체 국가로 물론 인도네시아도 중요하고 베트남은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그러지만은 시장 규모 면에서 워낙 큰 인도를 좀 잘 눈여겨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대개 인도 가시는 분들이 유시화 작가가 쓴 지구별 그거 보고 가거나 아니면은 일부 거기 주재원들이 인도에서 돈 버는 법 이런 책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거짓이라 하면 그렇고 과장된 게 많습니다. 거기 어린 거지가 눈망울이 초롱초롱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느 거지한테 돈을 좀 줬더니 내가 당신한테 적선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왜곡된 것들이 많은데 어렵습니다. 당장 가보면은 물 때문에 배탈 나기 쉽고 더웁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영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 체제에서 계약 같은 거 아주 까다롭게 하고 또 잘못하면은 그래서 날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잘 찾아서 인도에 투자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 중에 여러 개를 옮겨야 될 겁니다. 저한테도 최근에 그런 오퍼를 해온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 공장이 14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좀 옮겨야 되겠다. 당신이 가서 자기네 부사장인가 하고
함께 가서 입지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한테 해달라. 아직은 잘 안 됐습니다. 그게 좀 잘 되면 좀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어때서 우리한테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어고 어떻게 되는가, 일본어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민족 국가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민족 국가가 전 세계에 그 발전의 플랫폼이 된 건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은 다 민족 국가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미국이 생겨서 그렇지. 원래 유럽은 신성 로마 제국 그냥 느슨한 교황 체제에 있었는데 거기서 영국이 나오고 프랑스가 나오고 나중에 1871년에 독일이 나와서 민족 국가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제국이 됐고 아주 추악하게 남의 민족을 가서 억압하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결국은 2번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는 방법으로 유럽 통합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56년에 처음에 전쟁에 가장 필요한 철과 석탄을 공동 생산, 공동 매니지,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EU가 된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자기들끼리는 전쟁 걱정을 안 합니다. 자, 이에 비하면은 이 동북아는 어땠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웬만한 민족은 다 삼켰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민족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한국, 몽골을 그렇게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몽고, 베트남, 이제 더 남쪽은 그만두고 그리고 역사상에 삼국지에 나왔던 나라들을 그 종족들 다 없어진 겁니다. 한족이 지금 중국은 자기들 다민족 국가라고 그러지만 한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패권을 지금 갈수록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국 중화로 할 때에는 유럽에서처럼 크건 작건 주권 국가면 동등하다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게 조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름 그래도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높은 문화를 가졌고 일본에게 전해주기도 했고 그랬는데 식민지가 얼토당토하게 됐고 분단이 됐고 그렇게 됐고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덕분에 제국주의를 한번 시도했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요 중국은 패권적 민족주의고 일본은 노스탈지아 민족주의입니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다. 한국은 wounded, 상처받은 민족주의. 그래서 누가 조금만 해도 발끈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한계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것을 넘어서는 물론 더 올라가면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론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한중일 삼국 지도자 회의도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은 한일 간에도 그렇고 그런 그 동북아의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진핑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 중국이 패권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일본은 아베 때 더 강화된 과거 지향적인 쪽으로 퇴행적인 우경화로 가고 우리는 어땠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 쪽에 가까웠다가 이번엔 중국 쪽에 가까웠다가 또 했지
삼국 간의 공통의 그 협력을 찾는 노력이 소홀히 되어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니면은 민간이라도 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